어제 이 시간에 다우지수가 800포인트 빠진 것이 이 관세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진단해 드린 적이 있는데 AI 우려를 자극했던 시트리즈의 보고서 이후 미증시가 하루 만에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종전만큼 신뢰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다우존스 지수 800포인트 빠진 것이 관세 불확실성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사실 그 증시를 볼 때에는 프레어들 얘기를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공지능에서 모든 그 정보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공지능만 때리면 오늘 밤 사항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방송을 해설할 때는 좀 더 깊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제 그런 얘기에서 대부분 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관세에 따른 불확실하다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잡히지 않는 요인들이 있어서 어제 그 자막을 Not only because of tariff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결국 오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뒤늦게 게 시트리지의 AI발 금융위기 경고, 그리고 오늘은 JP모건의 나이먼 회장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상황과 이렇게 유사하다 하는 측면에서 금융위기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시트리지의 보고서는 픽션이다, 소설 같은 얘기다. 그래서 오늘 증시의 반등에 성공했고, 또 국정전설이 트럼프의 국정전설은 신뢰가 떨어져서 현지 분위기는 전혀 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렇게 한 11시 정도인가요? 11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국 세계 증시에서 보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 증시와 관계없이 한국 증시는 디커플링 얘기를 좀 어제 얘기했죠. 그런 중에 한국에 대해서 가장 경제라든가 증시에서 보수적인 노무라 증권의 코스피 전망치 8천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증시가 기념비적인 존재였죠. 사실 삼성전자가 20만 원 돌파하고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 돌파하고 코스피도 6천 넘는가 할까 했어요. 근데 6천은 해 넘어갔고 오늘 들어서 코스피가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예정된 3대 이벤트의 결과를 볼 때에는 오늘 코스피가 6천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기념비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리니 보고서 얘기를 좀 해보죠. AI와 고용 간의 관계, 그래서 2028년에는 사무직 없어질 수도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했는데 오늘은 S&P 500 내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기술주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 시트리니 보고서에서 2028년 이후에 AI의 초기에 한 GDP 증가가 사그러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S&P 지수가 28% 정도 폭락할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는 사실 이게 기본 전제가 보고서 내용이 픽션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2030년 AI와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4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슈퍼차지 프로그레스를 해서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AI 장점을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의 초고속 발전을 한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 되겠죠. 그리고 AI와 인간은 서로 같이 가나 하는 코파일럿 이코노미. 그 다음에 정체된 발전. AI에 대해서 인간이 주도권을 잃지만 그래도 경제에서는 도움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 마지막 이 대목입니다. 대체 시대. 인간이 AI에서 대체된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시트리니의 보고서 내용은 왜 시장에 공감대가 되지 않았냐면 이 4가지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인 4번째를 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우려대로도 본다면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중하위 계층들의 젠지 운동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과 사람은 같이 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때 다보스 포럼의 보고서에서도 앞으로 로봇은 친인간적인 인간과 AI가 같이 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원에스 테크놀로지라든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아트라스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공존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시트리니 보고서는 너무 극단적 사항을 감안했다 하는 측면이 오늘 바로
증시에서 커다란 이렇게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미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시트리니 보고서가 AI와 인간 간의 관계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체의 시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도 어제는 좀 충격을 줬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비교적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800포인트 다우존스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초기 단계에 이렇게 GDP 증가가 GDP니까 경기와 가죠. 다우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증시에서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해서 이게 시장의 평가가 요거에서 요 이제 제목에 나온 것 중에 AI encroachment on industry 해가지고 요 크로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 미국 증시에서 보면 크로치라는 단어에 대한 스티그마 이펙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 하는 쪽에 이렇게 언급이 있었습니다는, 우리가 보면 미국 사람들은 금융위기에서 낙인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크로치는 무슨 뜻입니까? 이 카크로치스로 해서 바퀴벌레 이론의 뒤쪽에 이렇게 전묘가 비슷하거든요. 그런 쪽이 어제 미국 증시를 다우존스 지수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도 보면 그것이 유령이니까 지금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크로치먼트의 의미는 AI발 GDP 증가가 일종의 바퀴벌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퀴벌레는 왜 그렇게 바퀴벌레일까요?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AI에서 초기에 이 보고서에 나온 대로 GDP 증가는 자, 국민경제 3년 등가 법칙에서 보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고용에 있다면 사람에 의해서 임금소득이든 뭐든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배가 되면 사람 임금소득이기 때문에 지출이 돼서 경제가 선순환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AI에서 초기에는 GDP 증가한다. 근데 이건 기계지 않느냐. 기계니까 사실 분배 쪽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사실 이게 분배 쪽에 절연 현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I에서 생산한 대목은 누굴 것인가? 오너들만 가져가는 거죠. 기업인가 가져간다.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유령 효과가 끝나는 2008년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될까? 경기가 침체된다.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러면 기업들은 뭐냐? 더 AI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용시장은 더 악순환이 되겠죠. 예. 그러면 경기는 더 침체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초기 단계 AI에서 증가한 부분은 일종의 유령이다. 이건 부엌 속의 바퀴벌레 한 마리에 해당된다. 근데 그 바퀴벌레를 딱 뜯어서 벽장 속을 헤쳐보면 바퀴벌레 떼가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2008년 이후에 초기 단계에 부엌 속의 GDP 증가에서 나타난 대목이 그 위에 국민경제 3년 등가 법칙에서 분배를 되지 않고 결국은 AI 기업들은 더 AI에 집중하게 되고 사람은 더 뒷전에 물러나고 더 경기적으로 추가 침체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 크로치라는 단어의 의미를 부과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제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금융기관에서 카크로치 시오리가 낙인 효과가 있을 때는 증시에서 GDP니까 GDP에 민감한 이렇게 다우존스지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것이 지금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했다. 근데 지금 기업들은 사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젠슨왕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인간이 같이 가는 쪽으로 지금 AI를 가거든요. 결과적으로 허구다, 픽션이다, 당신 얘기는 소설 같은 얘기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한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뒤인 2028년 놓고 이 보고서 나오면서 이제 미증시 흔들렸는데 AI는 아직 이제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은데 이런 방향성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정도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AI 상징 기업이 결국 엔비디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작년 11월 달에 AI 관련된 낙관론이 많이 흐트러진 게 마이클 버리의 이렇게 AI의 부분 주가에 대해서 거품론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산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잊을만 하면 AI 관련된 비관론들이 고개를 이렇게 들 겁니다 하는 측면에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마이클 버리의 AI 주가에 논란 이후에 자 올해 2월 달에는 AI발 사스 멸망론이 나왔죠. 이것도 시장에 많이 큰 충격이 되었죠. 그다음에 설 연휴 기간은 사실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얘기가 많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는 오히려 AI의 복합리기론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for 인지시절의 영어 문자의 OS의 복수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 그렇습니다. 주셨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오버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오버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오버 레버리지라든가 오버 오너십 해서 여기에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바로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 직전에 시트리니의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온다. 산업의 유학에서 성장기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것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간은 내일 새벽에 아마 이렇게 발표되면 이렇게 신한科技에서 아마 속보치를 전해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작년 4분기에 바로 마이클 버리의 주가 거품론이 나왔던 것이 작년 11월 달이거든요. 예. 그 분기의 실적이 선두격에 해당되는 MBA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적은 좋게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가이던스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까지 4분기에 M7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AI 관련된 기업은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젠슨왕이 이번에 그 4분기 실적 발표 직전에 여러 가지 언급을 볼 때는 가이던스도 굉장히 밝게 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사실 내일은 AI에 관련된 이런 비관론이 나올 때 매출액이 증대될 것이냐 하는 측면, 두 번째는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냐 하는 측면, 이 두 가지 대목인데요. 매출액 증대는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산성 증대도 작년 3분기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보다는 생산성 측면이 많이 향상된 상태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시트리니 보고서에 반등 계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바라보는 또 다른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과의 핵 협상 국면에서 이 러시아와 함께 군사 훈련을 할 정도로 강경했던 이란의 태도가 지금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제가 11시에 발표된 트럼프의 국정연설의 핵심 대목을 본다면 사실 참석자의 이상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이란과 핵협정이 내일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겠느냐, 또 관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이 대목을 좀 언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러시아와 이란 간의 정전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의 부분 폐쇄까지 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이 문제가 내일 이란과 미국 간의 평화협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대목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측면이 아마 한국 경제,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최대 주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종전과 달리 호르무즈의 부분 폐쇄에서 군사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트럼프 쪽으로 좀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래서 국내 증시라든가 경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우려가 이렇게 우려할 부분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왜 그럴까 하면 결과적으로 경제 판타 문제입니다. 예. 지난 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경제 파탄 문제인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는 상태이고 이란도 사실 경제 제재를 받는 상태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제재를 이렇게 풀어갈 때 밀 수출 대목을 누가 담당하느냐. 공식적으로는 경제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가 밀 수출을 담당했습니다는 인도가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의 초기 단계에 미국에 이렇게 종합감을 줬던 러시아와 그다음에 이란 간의 호르무즈 폐변 군사훈련 문제가 누러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이란은 경제 패탄에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란에 밀 수출해준 국가가 튀르키예입니다. 근데 튀르키예 에르도안이 지금 트럼프 쪽에 이렇게 손을 드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초기 단계에 이렇게 강경했던 입장이 누그러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란 내에서는 지금 리아라가 폭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시겠습니다. 리알가 폭락하면 가뜩이나 이란 국민들은 그 국정운영 파탄 때문에 인플레 문제가 상당히 증가되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경제 파탄에 의하면 리알가 수직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리알가 평가자로 하면 인플레가 더 증폭되겠죠. 그래서 이란의 그 법정 통화가 리알인데요. 리알화 폭락발 대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이란이 검토했던 지금 경제 타격 이란 쪽으로 인접 국가인 튀르키예 에르도안식 화폐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오히려 이 문제가 대내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평화협상, 핵협상 평화협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란이 더 전향적으로 우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란의 화폐 개혁 문제가 지금 갑자기 불거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공부 차원에서 현재 이란 정부가 타겟책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에르도안식 화폐 개혁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네, 신흥국들은 화폐 개혁 뭐 잘 이렇게 많이 단행하죠. 심지어는 북한까지 화폐 개혁 단행하니까. 근데 신흥국 중에 성공한 모델이 벤치마크가 되겠죠. 그래서 성공한 모델이 3개가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시청자랑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에서 이렇게 화폐 개혁 성공한 모델이 지금 줄지어서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이렇게 그 신흥국들의 벤치마크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식 화폐 개혁입니다. 이거는 대규모 디노메이션 단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공한 모델이 16년에 인도의 모디식 급진적인 화폐 개혁입니다. 이거는 신구 화폐를 교체시키는 거죠. 딱 3주만 줘가지고 3주 동안 고액 화폐는 안 거죠. 그러면 수익적. 그래서 빌딩에서 버려버려. 이런 게 이제 급진적인 화폐 개혁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보면 아르헨티나의 밀레이식 화폐 개혁입니다. 이런 법정 통화를 미국의 달러로 그대로 들어오는 달러라이제이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란이 지금 이렇게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추진한 벤치마크 국가는 바로 경제 상황이 비슷했던 튀르키예 에르도안 화폐 개혁입니다. 그러면 튀르키예 에르도안의 화폐 개혁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05년에 튀르키예 인플레는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100만 분의 1로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6개인가요? 100만 년 공이 6개인가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몇 개입니까? 그걸 다 옵션을 100만 분을 리디노메이션이다. 그래서 인플레가 잡혔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란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이 4개를 주시한다. 4개라는 게 10,000 분의 1로 리디노메이션 한 겁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와 다른 것은 화폐 명칭까지 변경시켜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화폐 개혁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경제에서 보면 가장 밑바닥에 복원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폐 개혁이라는 것도 복원력이 없이 무너져 버리면 파이널 들어가 무너지면 화폐 개혁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더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5년에는 튀르키예의 이렇게 화폐 개혁 문제가 에르도안이 이렇게 튀르키예 국민들로부터 신뢰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란의 그 수뇌부가 이란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신뢰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폐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다가가는 방법이 이란 경제를 살리지 않겠느냐 해서 내일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의 이렇게 평화 협상은 좀 증시에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올해 금통위 회의 2번째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금리 못 내릴 거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네, 뭐 이건 기정사실이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았으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 뭐 아시겠습니다. 작년 5월에 금리를 내린 이후에 몇 개월입니까? 한 6월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올해 중순에 했었으니까. 근데 우리 것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이렇게 경제가 변화무쌍한 상황이 많고 우리 정권 교체가 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굵직굵은 현안이 많은 상태에서 경제정책의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의 큰 축에 하나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이렇게 8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요. 금통위원들 연봉이 높습니다. 그냥 다른 거 뭐 이렇게 느타하지 않게 뭐 할 일들이 없으니까 작년에 그 점도표까지 도입하겠다. 근데 7명의 사람 가지고 무슨 점도표를 도입하느냐 해서 그 위에 한 차례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점도표 도입 문제가 쑥 들어갔어요.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할 대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금리가 동결하겠죠. 왜냐? 작년 그 6월 이후에 금리가 동결했던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따진다면 그때 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이렇게 좀 하면 금리를 좀 내려서 사실 돈적인 측면에서는 좀 새로운 정부가 계엄과 탄핵이 어려운 시절에서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좀 여유를 줘야 되거든요. 뭐 돈 풀었다가 좀 경제가 좋으면 회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전에 이론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뉴노멀 미래 예측까지 오면 유연하게 그때그때 유일하게 탄력 있게 이렇게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6월 이후에 이렇게 8개월에 걸쳐서 금리를 동결한 등에는 경기보다도 부동산 문제 잡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율 문제 잡겠다 하는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잡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잡고 있지만 지금 강남에 이런 적은 호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뭐냐? 부동산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 한국은행이 잡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잡고 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금리를 동결했던 조치, 그래서 원달러 환율 문제거든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 6월에 금리를 동결한 요인 중에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부동산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환율 문제는 여전히 불안하니까 금리가 동결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인데, 자 8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경제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금리를 높은 그 연봉을 받는 금통위원들이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정도는 한 번 정도 국민과 함께 여기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대목은 4월에 하는 총재 임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게 아니냐, 제가 뉘앙스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여전히 지금 환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환율 모델상으로 떨어지진 않는 상황인데, 이 통화정책 관점에서 만약에 금리를 조절해서 금리를 올려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환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미 투자 관련돼서도 사실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던 게 문제이고, 사실 우리의 인플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통화가 환율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사실 태국의 바타라든가 이런 국가에 비해서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거고, 높은 측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사실 우리 통화가 우리 적정 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휴지 조각 같은 휴지 조각보다는 이렇게 좀 뜬 상태이기 때문에, 뜬 상태는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적정 수준으로 빨리 이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 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이렇게 금리를 좀 일부에서는 금리를 좀 올려서 대미 투자를 좀 온유하고, 이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한두 달 내에 원달러 환율이 1,400밑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이런 쪽면의 얘기가 하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4월 이후부터는 WGR BR이라든가 국가신용등급이라든가 MSCI 굉장히 한국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후기가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통화정책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는 경기가 어느 정도 되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현안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환율을 좀 안정시키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율이 좀 금리 뭐 이렇게 인상을 통해서 환율이 좀 잡히면 부동산 문제도 좀 이렇게 대통령께서 얘기한 부동산 문제가 안정을 더 찾을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물가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통화정책이 다른 목표를 그렇게 작년처럼 경기 문제가 중요할 때 부동산을 잡겠다, 환율 쪽을 잡겠다 이렇게 목표를 다변화시켰으면, 자 1년 후가 지난 지금 상태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이 뭘까 하는 걸 감안해서 이 통화정책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은 여러 가지 이렇게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유럽에서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금통위원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방송 시간이 상당히 이렇게 좀 20분이 넘는 상태에서 좀 오늘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특집으로 할 만큼 내용이 길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